목사님 혹시 저하고 잠깐 얘기하실 수 있겠나요? 유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 좀 듣고 싶었어요. 예. 요즘에는 뭐 그냥 뭐 좀 많이 바빠서요. 뭐 이제 예, 예. 목회도 이게 아무래도 이게 담임이다 보니까 뭐 일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할 일도 은근 많고 또 주중에는 계속 이제 일을 하니까 또 시간이 이제 그냥 뭐 많이 이렇게 일하는데 시간이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겠네요. 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수업에 잘 참석은 못해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으니까 그래도 이제 배운 거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을 할 수 있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제 자꾸 일만 하다 보면 이제 머리도 좀 이렇게 둔해지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목회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완전히 이제 진짜 그 공부 쪽으로 머리는 아예 안 돌아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계속 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강 목사님이나 이제 보시면은 아주 이제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이렇게 폭넓게 할 수 있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어려운 시간에 짬 내서 같이 공부해서 저희들한테 큰 힘이 돼요. 이제 아무래도 운전을 하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을 이제 할 기회도 못 얻고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 참여 못 하셔도 더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데 또 이렇게 틈이 나실 때는 가끔 얼굴 보여주시면 좋고. 예, 예. 일반적으로 모든 신경증적 갈등은 자기와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경우 및 구조 간의 적절한 관계를 방해한다. 예를 들어 병리적으로 성충동을 금지하면 미해결된 오디푸스적 함의 때문에 이것은 자기와 외부 대상과의 갈등적 관계, 자기에 대한 과도한 초자 압력, 자아의 성화 잠재력의 감소로 나타난다. 이들은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리비도 공급의 가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타인과의 직접적 갈등 관계가 금지된 오이디푸스 출동에 대한 직접적 직면에 대한 방어로서 병리적 성적 양상의 형성은 자아의 기능과 자기를 보호한다. 이들은 또한 자존감을 보호하는 자기애적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신경증적 반응과 성격 장애를 보이는 모든 내담자는 자기애적 문제를 가진다. 병리적 성격 특성에 의해 방어하는 병리적 자기 취약성이 있는데 이런 특성을 분석적으로 탐색하고 해결할 때 자기애적 좌절과 갈등이 활성화된다. 이때 자아 기대, 목표, 초자 요구의 내용이 얼마나 유아적 수준에 남아있는지 알게 된다. 이는 성숙한 자기애적 포부와 좀 더 갈등이 없는 자아 영역의 기대와 대조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공격성을 둘러싼 갈등이 활성화되고 이는 자기와 및 내부 및 외부 대상에 대한 리비도 점유의 우세 혹은 가용성을 감소시킨다. 이와 함께 비교적 잘 통합된 자아와 자기에서 볼 수 있는 신경증적인 유아적 갈등에 고착되거나 퇴행되어 있는 것은 정상적 나르시시즘이 좌절되고 왜곡되는 광범위한 원천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은 임상에서 만날 수 있는 자기애성 장애의 가장 경미한 형태를 나타낸다. 여기서 아마 하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공격성을 둘러싼 갈등이 활성화되면은 현대정신무술적으로 얘기하면 공격성이 이렇게 발현되거나 그냥 공격성 자체가 자기 마음 안에 있게 되면 이 공격성 자체가 함부로 발현되지 않도록 이걸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리비도라고 봐요. 그래서 어쩌면 어그레시브 에너지와 그리고 리비드럴 에너지 이 두 가지를 본다면 어그레시브 에너지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 어그레시브 이미지를 통제할 수 있는 리비드럴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리비도가 자기나 실제 외부 대상이거나 내적 대상에게 향해야 될 그쪽으로 가야 될 이 리비도가 사용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나 대상에게 가야 될 리비도가 감소한 이런 현상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이런
공격성을 둘러싼 갈등의 활성화와 함께 보통은 잘 통합된 자아와 자기에게 볼 수 있는 신경증적인 유아적 갈등에 고착되거나 퇴행이 되어 있는 것은 정상적인 나르시시즘이 좌절되고 왜곡되는 광범위한 원천을 이룬다. 이렇게 보면서 보통 자괴성 장애의 가장 경미한 형태로 보는데 정상적인 나르시시즘 자체가 좌절되고 왜곡되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괴증 환자를 몇 개로 지금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경미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기애성 장애의 더 심각한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자기는 병리적으로 내재화된 대상을 주 모델로 삼을 정도까지 병리적 동일시 과정을 발달시키며 반면에 자기의 중요한 측면은 그런 대상과 관련하여 대상 표상과 외부 대상에 투사된다. 이런 좀 더 심각한 자기애성 병리 유형은 그들의 심리 내적 대상 관계의 삶과 외적 삶에서 현재나 과거의 자기를 나타내는 대상을 동일시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해당된다. 프로이트는 동성애자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사랑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그가 나르시시즘 논제를 채택하게 된 주된 이유라고 지적하였다. 프로이트는 이런 동성애자의 대상관계를 자기애적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의존적 혹은 중요한 부모상을 나타내는 대상을 사랑하는 애착 유형과는 대조된다.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연구해 보기 위해 정상적 대상 관계의 리비도적 함의에 대해서 한 번 더 개관해 보자. 두 가지 개념이 나오죠. 대상 선택에서 에너클리틱 오브젝트 초이스라는 게 있고 나르시시스틱 오브젝트 초이스라는 이런 개념인데 대상을 선택할 때 자기애적인 대상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의존적인 대상을 선택하는가 이 두 가지로 프로이드가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적인 대상은 자기하고 같은 대상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 의존적인 대상 달리 표현하면 의존할 만한 혹은 도움을 줄 만한 대상을 선택하는 경우로서 마치 자기의 부모님을 닮은 대상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애널리틱 오브젝트 초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호모섹슈얼리티하고 관련돼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볼 게 나르시시스틱하다고 하는 것과 에너클리틱하다는 것이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서 이분들 얘기를 좀 따라가 보죠. 예, 대상과의 정상적 관계는 대상 리비도적 유대와 자기애적 유대 간의 최적의 혼합을 나타낸다. 이는 이런 대상과의 만족스러운 관계에서 대상 점유와 자기 점유는 나란히 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점유라는 말을 썼는데 점유는 여기서는 인베스트먼트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보통 제가 선호하는 용어는 그냥 투자예요. 대상 관계에서는 대상 리비도적 유대와 자기애적 유대라고 둘로 나누고 있는 것은 대상이긴 하지만 이 대상 관계가 자기애적인가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은 대상을 분리 개별화된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자기하고 같은 대상 자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기적 환자가 한다면 대상을 분리 개별화된 독립된 자기하고 다른 인격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하고 한 몸이거나 자기의 트윈이거나 이렇게 느끼는 이런 정서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죠. 근데 대상 리비도적이라고 할 때는 자기하고 다른 존재에 대한 어떤 리비도 관계 형성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컴버그 얘기는 대상과 정상적 관계에는 대상 리비도적인 유대와 자기적 유대 간의 최적의 혼합을 나타낸다 하는 게 독특한 이론이에요. 대상 리비도적 유대와 자기적 유대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함께 혼합적으로 그리고 최적의 혼합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점에서 독특한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적인 에너지가 대상에 옮겨가거나 대상에 있던 것이 리비도로 돌아온다. 이런 프로이드적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리비도 이론 자체가 아주 크게 달라져 있는 셈이죠.
컴버그는 주로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리비도적 유대와 자기애적 유대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가지고 서로 공존하면서 최적의 혼합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조금 이걸 하나의 화두로 두고 계속해서 프로이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코웃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리고 스파틴스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대상 간의 리비도적 관계라는 맥락에서 대상 관계의 성질은 비교적 유화적인데 자기는 순수하게 의존적 관계, 즉 아이처럼 사랑을 갈구하는 것, 의존성, 요구, 감사가 뒤섞인 것으로부터 상호성이라는 성인의 유형으로의 즉 성숙하고 의식화된 자기 사랑이 깊고 성숙한 대상 점유, 대상 투자와 함께 응축된 관계까지의 연속선에 걸쳐 대상과 관계를 맺는다. 성인과 아동의 나르시시즘 모두 자기 중심성을 포함하지만 정상적 성인 나르시시즘의 자기 투자는 성숙한 목표와 이상과 기대에 대한 것이고 정상적인 유아적 자기 투자는 유아적 노출적 요구적 및 권력지향적인 추구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성인 및 정상적인 유아적 나르시시즘은 대상 점유를 투자를 포함하는데 이는 다시 성인의 상호성 대 유아의 이상화 및 의존적 지향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의존적 관계는 자기 투자와 대상 투자 모두에서 퇴행적 양상을 포함한다. 즉 이는 성인의 자기애적 및 대상 관련 투자로부터 자기애적 및 대상 리비도적 유대의 유아적 혼합 유형으로 퇴행하는 것이다. 성인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 이게 퇴행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인의 자기애적 및 대상 관련 어떤 투자로부터 이게 유아적인 어떤 이런 투자로 바뀐다는 얘기죠. 퇴행이 있게 되면. 근데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서 가면은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가 있을 때는 그 대상 점유이라고 표현된 이것처럼 그때는 정상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니까 갑자기 퇴행한 상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유아기적 나르시시즘으로 퇴행이 일어나는 거죠. 같은 그건 어쩌면 유아 시절에는 그게 정상이죠. 네. 그런데 성인의 경우에서 나르시시즘이 다른 모습인데 성인의 나르시시즘에서 유아적인 나르시시즘 퇴행이 일어나는 이런 케이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차라리 거리가 있을 때는 약간의 서먹함이라든지 어떤 그런 경우에는 정서적인 자극이 안 되다가 친밀감이라는 게 경험되어지면은 유아적 퇴행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그 친밀감이라는 그 자극이 아마 퇴행을 일으키는 그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보더라인 환자나 자기애적 환자의 경우에 치료의 세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이죠. 네.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 급격한 퇴행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예를 들어서 뭐 목회 상담으로 사람들이 왔을 때도 그 목회자가 너무 친절하게 대해가지고 친밀감을 느끼게 해버리면은 갑자기 이제 퇴행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죠. 네. 상당히 의존적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목회자가 움직여줘야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서적인 만족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공격성이 심하게 나타난다거나 뭐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유아적인 상태가 유아적인 자기 투자의 모습이 원래 어린 시절에 유아적이고 노출적이고 요구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추구가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런다.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모습이 드러나고. 보통 이게 어른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성인 나르시즘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자기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면 이때는 성숙한 목표와 이상에 대한 기대 이런 조금 추상적인 가치 추구가 되는데 이런 어떤 가치 추구를 하는
이런 정상적인 성인 나르시시즘은 건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갑자기 유아적인 나르시시즘으로 가게 되면 유아가 그걸 보이는 건 정상이지만 어른이 그 상태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돌보는 입장에서 이런 퇴행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해야 되겠죠. 초자 특히 자아 이상의 발달 상태와 오이디푸스적 갈등의 지배적인 결과의 성질은 예를 들어 전성기기적 리비도 단계로의 고착과 퇴행이 지배적임. 이런 성질은 대상 관계가 의존적인 정도의 영향을 준다. 즉 이런 관계에서 의존 요구가 자기 투자와 대상 투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적인 유아적 특성으로 퇴행하거나 고착된 정도의 영향을 준다. 간단히 말하면 정상적 대상 관계에는 자기애적 투자와 대상 투자의 혼합물인데 자기애적 관계와 대상 관계의 본성은 일반적인 심리 발달에 따라 변화된다. 프로이트의 의존적 유형의 대상 사랑은 관계에 대한 자기애적 투자와 대상 투자 모두에서 퇴행적인 유아적 특징을 말한다. 이제 이전에 언급한 좀 더 심각한 유형의 자기애성 장애로 돌아가자. 자기에 대한 리비도 투자가 자기가 대상을 동일시하는 조건에서 수행될 때 외부 대상이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외부 대상에 자기가 투사될 때 상황은 이전에 언급한 정상적 나르시시즘의 특성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 유형의 대상 관계는 프로이트가 최초로 자기애적이라는 고 명명했는데 앞서 언급한 경미한 자기애성 병리와는 이는 단순히 자기와 대상에 대한 리비도 투자가 성숙한 것과 달리 유아적인 것으로 퇴행하고 고착된 것을 나타낸다. 질적으로 다르며 좀 더 심한 유형의 자기애성 병리를 나타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강조가 필요한데 대상과 동일시된 자기, 예를 들어 남성 동성애 사례에서 구강기적으로 제공해주고 보호해주는 어머니와 자기와 동일시된 대상, 앞서 남성 동성애 사례에서 유아적 의존적 자기와의 좀 더 병리적인 관계 내에서 여전히 대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심리 내적으로 그리고 외부 관계에서 모두 자기와 대상 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 한층 더 심각한 유형의 자기예성 병리는 대상 관계가 좀 더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서 관계는 더 이상 자기와 대상 간의 관계가 아니라 원시적이고 병리적인 거대 자기와 그리고 그 동일한 거대 자기가 일시적으로 투사된 대상과의 관계이다. 여기에서 관계는 더 이상 자기와 대상 간의 관계가 아니고 대상과 자기의 관계도 아니며 자기와 자기의 관계이다. 자기애적 관계가 대상 관계를 대체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후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는 청소년기와 같은 정상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다. 정상적 상황에서는 자기를 나타내는 다른 대상과의 상호적인 동일시가 이들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 권리를 고려하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초기 청소년기의 정상적 우정에서 자기와 비슷하다고 지각된 대상에게 일시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이상화된 자기를 투사하는 것은 그런 대상과의 대상 리비도 관계와 보조를 맞추며 다른 대상에게 병리적 거대 자기를 투사하는 것과는 질이 완전히 다르다. 필자는 이런 차이를 이전 장에서 상세히 분석하였다. 자기애성 성격에서는 병리적 거대 자기가 일시적으로 투사된 병리적 거대 자기와 관계하는 것이 특징적인데 자기애성 성격은 가장 심한 형태의 병리적 나르시시즘을 나타내는 특수한 유형의 성격 장애이다. 이제까지 세 가지 수준의 나르시시즘을 병리를 언급하였다. 1. 정상적 성인 나르시시즘에서 정상적 유아적 나르시시즘으로의 퇴행. 이 자기를 나타내는 대상과의 관계, 이때 자기는 그 대상과 동일시되어 있다. 3. 거대 자기와 일시적으로 투사된 거대 자기와의 관계, 모두 통합된 자기 구조를 보여준다. 이런 통합된 자기는 퇴행된 혹은 유아적으로 고착된 자기, 왜곡된 자기일 수 있다. 이는 동일시가 주로 대상 혹은 자기애성 성격의 특성인 병리적 거대 자기와 일어났기 때문이다. 근데 교수님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냥 항상 심한 게 아니고 만약에 정도가 심한 사람은 이 세 가지 다 드러나는 그런 생각이 그럴 수도 드는데요. 있는 거죠. 세 번째 병리적인 거대 자기하고 관계는 둘 다 자기라는 얘기, 셀프라고 하는 개념이 원시적으로 병리적인 거대 자기와 그리고 대상 자체도 결국 거대 자기를 투사해서 대상도 자기라는 셀프와 셀프와의 관계라고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컨버그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병리적인 상태에서 이 거대 자기는 자기 스스로의 거대 자기와 또 대상 자체도 자기의 거대 자기를 투사했기 때문에 결국은 거대 자기와 거대 자기 간의 관계가 형성돼서 셀프와 셀프 간의 관계가 있어서 대상 자체는 독립된 인격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가 돼버려. 이렇게 되면 그냥 자기를 투사했는데 자기의 원래 자기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거대 자기죠. 이게 아티피셜한 자기의 거대 자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거대 자기를 대상에게 투자했다. 이래서 이 결국은 거대 자기와 거대 자기 간의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시적인 병리적인 거대 자기와 그리고 이 대상 자체는 대상에 대해서는 자기의 거대 자기가 일시적으로 투사된 대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항상 자기의 거대 자기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대상에게 거대 자기를 투사하다 보니까 이 자기가 이게 트루 셀프는 또 아니죠. 이 거대 자기 자체가 자기의 셀프가 아니란 또 이런 그래서 이 개념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자마다 다른데 이 설명 방법이 꼭 맞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컨버가 아주 애쓰고 있는데 우리도 이분의 초심량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쉽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서 거대작이라는 코어스의 개념을 그랜디오스 셀프를 가져왔어요. 그 부분에서는 먼저 코어스의 견해를 가져왔는데 코어스의 견해는 나르시시즘을 정상적인 독립된 발달 라인으로 봤죠. 코어스는. 그래서 여기서 컨버그 입장하고 전혀 다르죠. 나르시시즘을 대상관계하고 다른 별개의 발달 라인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서 컨버그가 하고 있는 정상적인 나르시즘과 병리적인 나르시즘에 대한 구별이 코어색에서는 그렇게 선명하지 않죠. 컨버그 입장은 대상관계라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를 융합이라는 또 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복합적으로 이렇게 두 이론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두 이론을 융합한 이 이론을 따라가는 것이 만만치는 않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잘 설명해내고 있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엄격하게 보면 대상관계 이론도 아니고 이고사이카르지만도 아닌 이 두 가지가 혼합된 개념인데 거기에 코어스의 개념까지 받아들여서 이걸 융합해 내려고 하니까 설명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우리가 임상적으로 그래 클리어하게 잘 들어오는 초심량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조금 따라가 봐야 돼요. 근데 그 여기서 1, 2, 3인데 그 정상적 석인 나르시즘에서 정상적 유아적 나르시즘으로 퇴행하는 같은 경우에도 또는 또 두 번째 자기를 나타내는 대상과의 관계, 이 대상과 동일시되는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견뎌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3의 경우는 저는 어떤 걸로 느꼈냐면은 거대 자기와 일시적으로 투사된 거대 자기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도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고 상대방도 대단한 사람과의 관계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권력지향적인 게 아주 강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투사를 했는데 거대 자기가 아닌 거대 자기와 상관없는 대상이라 그러면은 경멸해버리는 거예요. 경멸해버리고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인간 취급을 안 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말하자면은 관계가 실제적으로는 정상적인 어떤 대상 관계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거대 자기와 거대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사람하고만 자꾸 뭔가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그게 사실은 그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분명히 깨지게 되거나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갑자기 말하자면 여기서 단계를 말한다 그러면 2번의 단계로 다시 내려가 가지고 자기가 심한 좌절을 경험한다 하면은 2번의 단계처럼 이렇게 계속 가다가 또 뭔가가 자기의 거대 자기가 자극받으면은 또 이제 그쪽으로 또 투사가 일어나는 이런 패턴이 일어나는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만만치가 않죠. 코웃의 이론을 여기서 해상해 보면 코웃은 나르시즘의 발달을 두 축으로 봤죠. 하나는 그랜디오스 셀프고 하나는 아이디얼라이즈드 퍼렌탈 이마고라고 그래서 그 이상적 부모 원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상화 전이를 허용해 줘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여기서 컴버그가 이상화 전이의 대상을 설명하면서 코우스 얘기를 그대로 설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일시적으로 거대자기를 투사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결국은 이 임상과의 관계에서 거대자기를 투사한다는 얘기는 거대자기와 같은 대상이 되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상화 전이를 받아달라는 얘기잖아요. 당신이 거대한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임상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데 코웃의 입장에서는 이상화 전이의 대상이 되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런데 이 컴버그 입장에서는 그걸 해석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둘 다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죠.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대자기 투사가 된 사람을 하려 그러면은 뭐랄까 너무 버거운 거죠, 이게. 버겁죠. 그러니까 이 거대자기를 투사하는데 이상화 전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또 안 받아주면은 금방 경멸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요구할 때 목회자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은 그 전에 누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모세는 왜 모세냐 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모세는 보이는 사람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거의 맞먹는 대상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목회자한테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되어달라 이 뜻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려 그러면은 그건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를 요구하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맞춰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거는 뭐랄까 그냥 그 뭐 성경에 나오는 어떤 본질적인 진리에 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특성이나 이미지를 닮은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되어 달라는 이런 이야기 돼 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다. 이제 이런 믿을 수가 없다. 따를 수 없다. 이제 이런 마음속에 댕기면서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또 뭐랄까 약간 무시하듯이 그런 태도를 취해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런 대상에 의해 가지고 아까 그 코어처럼 그 이상화를 받아주라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이제 사람들이나 주변에서 분명히 또 그 한 사람만이 아니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예. 거죠. 그러니까 코웃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느냐고 할 때 코웃이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연원을 올라가 보면 캐런 호나의 입장에서는 이 개념을 둘로 나누지 않고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상화된 자기가 결국은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뉴라틱한 거다. 이게 신경증이다. 그 이상적인 자기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코웃이 좀 복잡하게 했지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눴죠. 그랜디오스 셀프라는 개념하고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는 개념. 그러다 보니까 이 거대 자기를 또 컴버그도 가져와서 이 또 둘로 나누어서 대상하고 셀프 그렇지만 결국은 셀프 얘기다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캐런 호나이가 봤던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는 이상화된 자기라는 개념 하나 가지고 설명해야 될 것을 지금 두 사람이 이걸 둘로 쪼개서 설명을 하니까 그 설명이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이게 긴가민가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지금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엮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캐롤라의 얘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이게 표절이니까 각자 자기 몫을 챙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프로이드 얘기하고 설리반의 얘기
있는데 프로이드는 우리를 심리 생물학적으로 봤죠. 그러니까 우리는 욕동 덩어리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동물성을 우리 안에 동물성과 인간성이 같이 혼재해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모든 욕동은 신체에서 온다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이 욕동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이걸 어떻게 통제하느냐는 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미 타고난 것이다. 이 욕동은 타고난 것이다. 그래서 성적 욕동과 공격적 욕동을 우리가 타고났다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설리반 대인관계 쪽인 설리반 입장에서는 소시알러지 쪽에서 보는 거죠. 정신분석이지만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니까 심리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프로이드가 봤다고 한다면 설리반은 심리 사회학적으로 봐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본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환경 중심이고 이건 지나치게 어떤 유전적인 소인 중심으로 본 건데, 타고난 부분 네이처적이고 이건 네이처적이고 이건 너처 쪽인데 여기서 캐런 호나이가 독특한 부분은 캐런 호나이는 이 양자의 중간 지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회 환경에서 무조건 우리가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유전적인 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는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을 타고났다기보다 우리 안에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나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자기 실현을 하고자 하는 드라이브를 타고났다고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현의 드라이브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타고난 부분인데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자기 실현의 어떤 욕동을 타고났다고 한다면 이 욕동이라고 하는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욕동은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먼 포텐셜리티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는 인간이 타고난 자기의 잠재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인간을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코웃은 어떤 면에서 어떤 위니캇이나 코웃이나 다 이런 라인의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코웃 속에 위니캇도 녹아 있고 어쩌면 캐런 호나이의 견해들이 녹아 있는데 캐런 호나이가 봤던 어떤 이상화된 자기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으로 보여요. 아주 심플한데 우리 많은 경우에 임상에서 이상화된 자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자기를 계속 공격하고 끊임없이 그 이상화된 자기가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뉴로시스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슈퍼이고라고 하는 개념 이거 자체를 병리적으로 보고 있는데 프로이드가 슈퍼이고에 대한 개념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어놔서 그것을 학자들이 다 소화하기가 힘들도록 복합적인 것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슈퍼이고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이고 아이디얼이나 카인션스라고 하는 부분까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놈이라고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거기는 양심이라는 것 그리고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이런 팩터까지가 다 합쳐져 가지고 슈퍼이고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슈퍼이고가 굉장히 공격적인 것 어떤 공격성 이디에 있던 공격성이 슈퍼이고로 옮겨간 측면도 있으면서 또 사회적인 규범이나 이런 도덕성이다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단순한 공격성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런 복합적인 성격이 함께 있어서 슈퍼이고를 바르게 설명해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보면서
이 여기서 병력 나리시즘에 대한 설명 자체가 여기 컴버그의 시안이라고 보여요. 컴버그 나름대로 이걸 설명해 내려고 하는데 본인이 어떤 캐롤 하이처럼 이렇게 일관되게 자기가 이 글을 쓴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호어처럼 자기 심리학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책을 여러 번 쓴 것도 아닌데 이분은 그냥 임상적인 측면에서 대상관계 이론과 자아심리학을 절충해내면서 임상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쓰기 위한 기초 이론으로서 이런 초심리학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쉽지는 않죠. 이 개념들이 굉장히 수상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마치 그걸 다 설명이 되는 것처럼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뭘 이분을 잘 못 따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역정이들이 있죠. 뭐 그래도 한편으로는 임상에서 경험되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임상을 정리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실제적으로 들 때는 이제 사람이 아까 제가 이야기 꺼낸 것처럼 이게 뭐 단계로 말하는 정도가 경미한 거,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거보다는 막 이 세 가지가 그 어떤 한 사람에게서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받아내지만은 참을 수 있을 정도였다가 어떤 때는 막 못 참겠다가 앞전 시간에 한두현님 말했던 것처럼 막 질려가지고 그 딱 이 사람하고 더 이상 이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다시 괜찮다가도 이게 막 반복이 되니까 근데 나름 이 컨버그는 이거를 정도가 덜한 경우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게 덜한 경우가 하고 심한 경우가 이 사람은 덜한 경우 저 사람은 심한 경우 이렇게 나누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지가 않죠. 예, 그게 뭐 복합적이고 아까 양심도 그렇지만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상에서 나온 것일 수 있잖아요. 자기 이상.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윤동주의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왜 괴로워하느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괴로워해야만이 자기가 양심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이상이 심각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이런 경우 되니까 생각보다 이거를 그 어떤 체계적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보기에는 참 힘든 그런 상황이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더라고요. 이게 초심량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대로 암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결국 임상적인 것과 관련해서 하나씩 소화해 나가야 되는데 캐나다의 정신분석학 중에 단 카베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 동영상을 많이 올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단 카베스라는 분 영상을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이분은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고 아이디얼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컨션스라는 개념을 독립된 것으로 어떤 하나의 서브스트럭처나 하나의 에이전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하나의 구조로 이걸 받아들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슈퍼이고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1923년 정도에 1920년대에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슈퍼이고에 너무 많은 것을 포함시켜서 잡동사니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오히려 분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슈퍼이고하고 보통 우리가 우리 사회적인 기준하고 양심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꼭 같은 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군국주의 하에서 어떤 군인이 어떤 사람은 그 천황폐하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이거 슈퍼이고에 따라가는 건데 자기 양심상 도저히 자기는 전쟁에 못 나가겠다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컨션스하고 슈퍼이고는 서로 다르죠. 내가 이 슈퍼이고를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처벌받을 것 같은 실제로 처벌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놈이라고 우리 심리 내적으로 본다면 이런 슈퍼이고하고 자기의 양심이라고 한 내적 양심은 전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고 아이디어라는 것도 별개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5개의 어떤 구조 간의 상호 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우리 심리 내적인 갈등 구조나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우리의 마음의 3중 구조를 만들었는데 찰스 브레너는 이 3중 구조를 없애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갔고 또 캐롤 호나의 이런 분들도 그냥 셀프 하나로 다 봤어요. 그러나 단 카베스 교수는 마음을 5중 구조로 보자고 주장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가 정교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스트럭처들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작은 소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인화해서 보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보는 거지 잘 훈련된 분들은 그건 실제가 아니고 그냥 상징적으로 그게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도구로 쓰는 거라고 이렇게 성숙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개념들을 어떤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들을 다 버리고 나면 도구가 없어서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분해해서 한 다섯 가지의 어떤 구조로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이론을 가지신 독특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우리의 초심리학을 다루는 것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여기서는 우선은 컴버그가 보는 입장만 우선 오늘은 이해하는 거죠. 위의 모든 조건과 달리 통합된 자기가 결여된 내담자가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해리되거나 분열되어 있고 병리적인 거대 자기 구조가 응축되어 있지 않은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이다. 이런 사례에서는 어떤 대상 표상이 외부 대상에게 투사되는 것이 동반되는 어떤 자기 표상과의 동일시로부터 어떤 자기 표상이 외부 대상에 투사되는 것이 동반되는 대상 표상과의 동일시로 급속한 교체가 일어난다. 이런 사례의 경우 대상 관계는 가변적이고 불안정하며 다양한 유형의 자기애적 장애가 혼란스럽게 번갈아 나타난다. 아까 제가 임상에서 봤다는 사람들의 유형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네. 이런 사례는 특정 나르시시즘 병리로 보기보다는 내재화된 대상 관계의 일반적인 병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의 분화의 결여가 지배적인 사례가 있는데 이는 여기서 먼저 이분 자개적인 사례를 지금 3가지로 나누면서 또 하나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게 빼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경우도 자개적 성격, 자개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고 오거니제이션으로 본다면 우리가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이라고 컴버가 주장했던 그 개념을 여기서 쓴다면 이게 보더라인이라는 얘기예요. 보드라인 레벨에 있지만 자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분이 잘 설명하면서 그럼 이것도 자기의 성격으로 구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이분도 이거 뭐 또 이걸 어디다 끼워 넣으려고 아까 3가지 분리한 것도 분리하는 게 조금 이게 잘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은데 명확한 근데 이 부분까지 다시 또 하나를 넣으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냥 내재화된 대상과 일반적인 병이다. 일반적인 병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갑자기 자기적인 성격을 얘기하다가 그래서 잘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통합의 내기가.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흔히 보는 가장 많이 드러나는 형태예요. 나쁜 대상을 우리에게 투사하기도 하고 좋은 대상을 투사하기도 하는데 그때 셀프 자기 자신은 만약에 나쁜 대상을 투사한다면 그 나쁜 대상과 살아냈어야 됐던 침해받은 아이의 정서를 가져오는 경우 있는데 그 다음 세션은 갑자기 이게 바뀌어요. 바뀌어서 자기가 나쁜 대상이 되고 자기가 셀프가 가지고 있던 정서는 자기 셀프 자체를 우리에게 투사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나는 이 나쁜 대상 앞에서 꼼짝 못하고 절절매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게 롤 리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역할의 반전이 일어나는 건데 이런 현상들이 보더라인 환자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나르시시즘과 관련돼서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통합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세 가지로 나누는 그 어느 쪽에 끼워넣기보다 그냥 이건 일반적인 대상관계 내재화된 대상과의 일반적 병리로 표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로는 이 컴버그의 이 모든 분류는 사실은 대상관계 이론은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이고 사이카리 쪽에서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꾸 개념에 혼란이 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심플하게 대상관계로 설명하면 이 슈퍼이고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쁜 대상관계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이걸 슈퍼이고의 개념으로 또 하나는 대상관계 가지고 설명하면 대상관계를 여기에다가 마음의 3종 구조 이론까지를 끼워 넣어 가지고 두 가지를 연계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탓으로 너무 돌리지 말고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양쪽에서 이분이 대상관계 이론가로서 미국에 왔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환영받기 위해서는 자아심리학의 개념을 받아들여야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양쪽에서 다 환영받는 이런 쪽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양쪽에 다 어필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론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실제로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가 숨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의 분화의 결여가 지배적인 사례가 있는데 이는 정신병적 동기를 나타내는 사례이다. 여기에서는 정신병적 갈등과 방어가 일반적으로 타인과의 분화된 관계를 나타내는 자기의 적점 투자와 대상 리비도 투자보다 우세하다. 필자는 대상 투자와 자기 투자를 구분하는 노력이 이런 상황과 관련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와 대상은 여전히 혹은 다시 융합된다. 이 경우는 이제 사이카틱한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대상점이와 자기점을 구분하려는 노력이 이런 상황과 관련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대상과 자기가 하나로 돼 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고 이 밑바닥에 근본적으로 들어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 프로이드의 1차적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중요한 문제예요. 1차적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는 모든 리비도가 자기에게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브젝트리 상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브젝트리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리비도가 자기 안에 있는 이 상태를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프로이드의 이론과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을 인정하고 있는 게 프로이드의 견해인데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멜라니 클라인의 견해라는 얘기예요. 멜라니 클라인 입장에서는 원시적인 이고가 있다고 봤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원시적인 이고가 있고 원시적인 대상이 있어서 대상관계가 처음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그런데 이고 사이카리스트들은 처음에는 이고가 없다고 생각하죠. 이드만 있는 속에서 이고가 점차적으로 생겨난다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부터 이 리비도 자체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이지 대상을 향하고 있지 않아 대상 자체가 없는 오브젝트리 상태가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이카틱한 상태는 이 오브젝트가 없는 상태로 회귀한다는 얘기죠. 아니 전혀 분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거나 거기에 픽세이션 돼 있거나 그 대상이 없는 상태에 픽스돼 있거나 나중에 대상이 없는 상태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여기서 컴버그의 입장인데 이 입장은 이고 사이칼로지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심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 숨겨진 내적 갈등이에요. 컴버그는 그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을 정확하게 따르자면 처음부터 우리는 원시적인 이고나 원시적인 대상이 있는 상태로 우리는 태어났다고 보는데 프로이드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이고가 없는 상태 그리고 대상도 없는 상태에 태어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고 사이칼리스트들 중에 하트만은 이제 이것을 매트릭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undifferentiated matrix라고 얘기를 해서 미분화된 하나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해결은 안 돼요. 아직은 이거가 없잖아요. 그냥 이 미분화된 매트릭스에서 나중에 이드도 거기서 분화해 나오고 이거도 분화해 나오고 나중에 또 학자들은 정서도 거기서 분화해 나온다고 이런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언디퍼런시에이티드 매트릭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전체가 아티피셜한 게 아니냐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어쩌면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 이 상태를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우리는 이거가 없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셀프를 중심으로 한 이론에서도 이걸 이 프로이드의 마음의 삼중 구조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에서도 어떤 면에서 그대로 수용할 수 없어서 멜라니 클라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고 이드 슈퍼이고를 부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개념을 거의 안 쓰죠. 그냥 대상관계 이론을 설명을 하는 거지.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에 대한 서로 아주 첨예하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웃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프로이드의 개념을 다 가져왔는데 마지막에 프로이드에게 도전하게 된 게 이 셀프 오브젝트의 개념 때문이라고 봐요. 결국 셀프 오브젝트를 처음에는 융합 전이가 일어나는 대상으로 봤었는데 나중에 셀프하고 오브젝트를 그 대시를 빼면서 셀프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그 전까지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게 셀프 오브젝트는 아직 충분하게 미분화된 대상과 자기하고 충분하게 분화되지 않은 대상이라는 입장에서 셀프 오브젝트라는 용어를 계속 썼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셀프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셀프 오브젝트 펑션을 하는 대상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는 이런 기능을 하는 대상이면 그게 독립된 인격이건 아니건 그 구별 없이 그게 자기적이냐 아니냐는 개념하고 상관없이 셀프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자기 대상 역할, 그래 자기를 돌보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돌봐주는 대상이면 다 셀프 오브젝트라고 봐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셀프 오브젝트가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넓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코웃의 개념 속에서도 이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을 처음에 인정하다가 나중에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면서 이 이론이 굉장히 혼선을 빚으면서 지금까지는 초기에는 이분이 굉장히 겸손되게 나는 신경증적인 환자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내 이론은 자기애적 성격 장애나 행동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이라고 처음 자기 이론을 제시를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모든 정신분석 이론은 자기 셀프 사이칼라지 이론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넓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이론에 대해서 엄청난 반론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근원적인 어떤 이해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첨예하게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나르시시즘의 임상 이론에 대해 필자가 지금까지 언급한 것의 일반적 함의는 경제적 고려, 즉 자기애적 투자의 강도나 양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정상적 또는 병리적 나르시시즘의 본성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일반적인 신진대사의 강도, 즉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강도를 나타낸다. 또한 자기와 대상에 대한 리비도 투자의 강도는 공격성 투자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맥락에 따라 변화한다. 그래서 경제적 고려는 공격적, 리비도적 관계의 복합적 분석과 연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의 다른 일반적 함의는 이들 관계의 성질을 주로 대인 관계적으로 관찰하고 자기애적 투자 대 외부 대상에 대한 대상 관련 투자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필자가 보기에 정상적 및 병리적 나르시시즘에 관련된 정신분석적 사고의
가장 특정한 측면을 상실하게 하게 할 것이고 내향성과 외향성의 노선을 따르는 단순한 심리사회적 모형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상적이고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은 외부 대상과의 외부 대상 관계에 더하여 심리 내적 대상 관계를 정신분석적으로 탐색하고 내재화된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을 연구하는 것에 더하여 이를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확실히 할 수 있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분이 결국 대상관계 이론가라는 걸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 측면만을 보지 말고 심리 내적인 대상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대상관계 이론 가지고 설명해내고 있는 부분을 미국적인 토양에서 미국 분들에게 또 수용되고 유럽이나 남미나 다른 세계 분들에게도 잘 수용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이론을 접목해서 애를 써온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수업 끝나면서 조금 나누실 수 있는 얘기 있으면 두 목사님 잠깐 나누시죠. 뭐 어떻게 보면 그 심리 구조에 대한 이론이 뭐 가설에 의해서 출발되잖아요, 전부 다. 다들 가설이죠? 예, 가설이면은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그 신체가 발달하는 것도 줄기세포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심리적으로도 줄기세포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은 그 분화가 되는 게 태어나서부터의 심리적 분화가 일어난다기보다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미분화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분화가 되어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럼 분화가 언제 일어나에 따라 가지고 심리 구조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죠. 말하자면은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이후에 분화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고, 뭐 멜라니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분화가 일어났다고 보면 그렇죠. 되는 거. 그렇게 본다고 봐야죠. 원시적 예. 대상관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예, 그렇죠. 이미 미분화 상태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거는 엄마 뱃속에서 끝난 거고, 이미 거의 마지막 때 되면 완전한 인간 형태가 되어서 태어나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이미 뱃속에 있을 때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엄마와의 어떤 관계가 이미 뱃속에서부터 대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가설도 한번 세워볼 수 있거든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미 대상관계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네. 수태되는 순간부터 한 살을 먹은 상태니까 우리는 사람을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언제부터 분화가 되었냐고 말한다면 그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묘한 그런 이론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코엇이 이렇게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는 이유가 유아 관찰자들 실제 연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1960년대, 70년대 이 무렵에 유아 관찰을 해서 보니까 애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요. 이게 전혀 뭐가 없는 게 아니고 이미 뭔가 미미하나마 이거라고 부르건 셀프라고 부르건 그 주체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프로이드식으로 계속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나 셀프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개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어떤 코도 나중에 자기 이론을 변경했다고 이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서로 근데 베리파이에게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거나 어떤 셀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용학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거 자체도 하나의 관념이니까 이게 이 관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있었다고 할 수도 있고 한참 후에 생긴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죠. 근데 인간을 이해하는데 어느 쪽에서 이해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느냐는 쪽에서 서로 봐야 되겠죠. 결국 임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것이냐. 오늘 두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